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 8월 29일이 경술국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적인 치욕을 겪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아픔을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치하 36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합국의 이제 승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횟수로 이제 36년 동안 우리가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겪었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 고통, 희생,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우리가 이제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나가야지만이 이런 아픔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하나의 원인, 이유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기 때 우리가 암울했던 시기잖아요. 우리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 나라가 없었던 이 암울했던 시기 때에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과연 우리 조선민족을 과연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 나갔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 밑에 보면 이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리고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30년대 후반 뭐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자, 각각의 시기마다 통치 스타일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 통치 스타일의 차이, 강압적으로 했다가 약간 회유하기도 했다가 또 강압적으로 했다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통치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라는 그 어떤 음모, 야욕, 일본인들의 어떤 그 못된 마음씨, 요게 이제 반영이 된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10년대죠. 이 1910년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단 통치거든요. 무단적으로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은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헌병이, 군대의 경찰이 헌병이지 않습니까? 이 헌병이 직접 경찰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되면서 조선인들이 약간의 어떤 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면 즉시 잡아가서 이제 고문을 하는 등, 몽둥이질을 하는 등,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헌병 경찰 통치가 되겠습니다. 1910년도에 이 무단 통치가 되겠는데, 무단적으로 통치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를 빼앗고 우리 조선인들을 잡아다 가지고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했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 분열 통치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로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데, 우리 민족을 이간질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층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른바 돈 좀 있는 이 자본가들이라든지 이 부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회유를 해서 친일파로 양성을 하게 하는, 자, 이런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민족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통치였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안 그래도 이제 독립운동을 열렬하게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문화 통치가 되겠는데, 이게 1910년에서 1920년대에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3.1운동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탁월공원에서 만세 독립 선언문이 낭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때 유관순 누나도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이화 학당에 다녔었던 이 17살 소녀였었던 이 유관순 누나께서 들고 일어났었죠. 천안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다가 이제 체포가 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갖고 이제 모진 고문 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3.1운동이 처음에 이제 들불처럼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그 의지를
꺾이는 이 무단 통치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를 해야 되겠다. 민족을 이간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약간의 그 자유를 이제 약간 보장을 해주어서 1920년도에 동아일보라든지 좀 조선일보와 같은 이 신문사도 이제 창간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대학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그 설립이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게 돼요. 약간은 좀 부드럽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한 정치였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이렇게 되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안중근 이러면 뭐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뭐 박정희 이러면은 뭐 다카키 마사오나 뭐 오카모토 미노루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뭐 김대중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 다이주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씨 개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되고,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1931년도에 만주를 쳐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괴리국가에서도 만주국을 세우게 되고, 1937년도에는 중국 본토였었던 중국을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41년도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었던 이 미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야비하게 또 쳐들어가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1941년도에 미국과 이제 전면전을 수행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인들도 일본군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병력인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나라 조선반도를 완전히 병참기지화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는 물적 자원을 완전히 수탈해 나가는 그런 완전히 이 조폭과 같은 어떤 그 무담적인 어떤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는 그런 어떤 못된 통치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가게 되면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조선의 정체성이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조선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을 위해서 미국과 싸울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교화를 해서 나는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시민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민족 말살 통치예요. 조선어 사용 금지, 일본어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창씨 개명,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고 해서 이제 나는 충성스러운 한국의 신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궁성요배라고 해서 일본 황궁이 있는 쪽으로 이제 절을 하는 등 이런 식의 어떤 의식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 1930년대 이후의 민족 말살 통치였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어요. 자, 통치 정책에서 1910년대에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헌병경찰 통치가 되겠죠? 그리고 20년대에는 문화통치, 이른바 문화통치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민족 분열 통치였었다. 민족 분열 통치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는데, 이 1920년대에서 30년대를 가르는 이때에 일본 내부에서 막 군부가 독재를 하기 위한 이 쿠데타가 벌어지기도 하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1929년도에 전 세계적 10월 24일 미국에서 이 미국 주가 지수가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는 검은 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목요일날. 그래서 미국의 그 기업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 실업자가 엄청 팽창을 하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엄청 폭등을 하게 되는 등 국가적인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영국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블록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블록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의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는 이런 블록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었던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또는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마구잡이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바로 이 계기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었다 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불법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침탈, 토지조 사업, 산민증식계, 병참기조 정책 뭐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국내 독립운동은 비밀 결사운동이었다가 1920년대에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거든요. 사회주의적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되기도 하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국내 독립운동이 완전히 지하로 숨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국외 독립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군 기지건설 운동이 이제 막 전개가 되면서 특히 이제 만주라든지 연해주 일대에, 만주는 이제 뭐 삼원호라든지 또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지역의 독립군 기지들이 이제 주로 많이 건설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1920년대에는 자, 무장투쟁이 이제 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라든지 또는 뭐 봉오동 전투라든지 김좌진, 홍범도 이런 위대한 장군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1930년대에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면서 그리고 광복군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중국과 한중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서 일본군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중연합작전인데, 지금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뒷부분에 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1910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무단통치, 그러니까 헌병 경찰 통치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자, 이때는 군대 경찰인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며 경찰의 업무까지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반 경찰 업무, 범죄의 직결 처분, 징세, 그리고 의병토벌, 첩보 수집 등, 그리고 이제 보건, 일본어 보급, 위생 감독, 국경 세관 업무 등 각종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기도 했었다. 자, 1910년도에 우리 조선 반도를 어떤 조직이 통치를 했었냐면, 일본에서 천황 직속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국왕 또는 일본 왕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국주의적 침략적 야욕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각을 시키려면 천황이라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본 천황의 직속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내려보낸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을 임명을 해서, 일본 천황이 임명을 해서, 자, 조선 반도의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시키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총독이 바로 데라우치라는 초대 총독이 있었죠. 그 데라우치 총독이 무단 통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 만세 운동으로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해임이 되고, 자, 사이토 총독이 민족 분열 통치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본 천황의 직속이 된다. 제가 아까 좀 설명 잘못해드린 것 같은데, 일본 내각의 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천황의, 일본 왕의, 일본 국왕의 직속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왕직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이시왕조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조선 왕조를. 이조 시대 때. 이시왕조 시대 때라고 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의 조선 왕조를 좀 격하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법, 행정, 사법권, 군사 통수권 및 이왕직과 조선 귀족에 대한 특별 권한을 보유를 했었다. 조선 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협력을 했었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친일파죠. 그 친일파에게 자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귀를 줘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라든지 또는 유길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자귀를 수여를 했었어요. 그 중에 자기를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받은 사람은 친일 임명사전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올라가 있었고, 지금 자기를 거부한 사람 같은 경우는 친일 일명사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었다 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무총감이 행정을 담당했었고, 경무총감이 치안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어용기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조선총독부의 형식적인 직속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선 사상에 대해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파들을 대거 이쪽에 직속을 시켜요. 직속을 시켜가지고, 자문을 이제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거의 뭐 안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조선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여시켰다,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조직이 13도 12부 317군으로 정비가 되어 있었다. 최하 행정기구로 면을 설치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면서 신문이 없어지게 돼요. 신문이 없어지게 되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이 없어지게 되고, 조선 총독의 기관지 하나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한매일신보가 대한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 총독의 어떤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와 학회가 해산된다. 그래서 대한협회라든지 서부학회 등이 해산이 되었다. 자, 1차 조선교육령이 반포가 됩니다. 1911년도에. 자, 밑에 이제 나와있죠? 여기 보게 되면 수업연한이 단축이 돼요. 4년제 보통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실업교육에만 주력을 하고, 대학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었어요. 너희는 우리가 우리의 지배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수행할 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해라. 너무 많이 배우지 말라. 너네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초등교육만 시키게 되는 거예요. 조선어라든지 한국 역사, 지리 등을 이제 축소를 시키고 왜곡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었다. 1918년도에 서당 규칙이 공포가 됩니다. 서당은 아무래도 일본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학교잖아요. 서당 같은 경우는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일적인 의식, 배일적인 의식과 관련해서 많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당도 규제를 하고 탄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당 개설 시에는 도지사 인가를 받고, 서당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편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서당 개설자, 교사는 조선총독부가 인정하는 자를 채용을 한다.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를 해서 사립학교 활동을 억제를 한다.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개인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무단 통치 실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사건, 이거 설명해드렸었죠? 자, 안중근의 사촌이었었던 이 안명근이, 군자금을, 황해도 인근에서 군자금을 모금을 하다가, 그, 친일파의 신고를 받고 체포가 되어서, 평양 인근에서 체포가 되어서, 자, 고문을 받고, 그 과정에서, 대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하려던 거 아니었나라고, 누명을 뒤집으셔 사건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신민의 멤버들, 회원들 600여 명을 소환을 해서 그 중에 105명을 이 재판을 회부한 사건, 이게 바로 백오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신민회가 해체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었죠. 자, 일반 관리 및 학교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한다. 자, 그럼 범죄 직결 처분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범 처벌 규칙이 뭐 밑에 나와 있죠? 경범죄를 일본인들이 직결 처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범죄가 뭔지, 경범죄인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조선 태형령,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민족을. 자, 그래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폐형이 조선인에게만 부활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보실 내용은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통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자, 무조건적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회유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우리나라 민족성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이제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이런 못된 음모가 이제 숨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이야기하죠. 분열. 우리 민족을 이제 분열시키겠다는 거야. 분열. 자, 이 민족 분열 통치가 되겠는데, 조선에서 3.1 운동이 전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단 통치 한계가 인식이 되면서 국제 여론도 악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선언을 하게 돼요. 발표를 하게 돼요. 연설을 하게 돼요. 그의 자극을 받은 전 세계 곳곳에서의 어떤 약소국가들의, 우리나라는 이제 약소국가였었잖아요. 그 약소국가들의 어떤 독립의 의지가 이제 표출이 되는, 그렇게 되면서 3.1 운동까지 연결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죠.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해서, 다이쇼 당시에 이제 천황이거든요. 일본 천황인데, 우리 입장에서 일본 국왕인데, 데모크라시는 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각주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데모크라시가 이제 민주주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메이지 천황 시기가 끝나고 나서 다이쇼가 되면서 이제 보통선거라든지 어떤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반도 내에서도 좀 자치권을 행사를 하고, 우리도 이제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어떤 독립이 아닌 자치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적 변화를 계기로 해서, 자, 통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자, 문화 통치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의 이간과 분열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 운동을 보다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자, 경제적 수탈이라든지 하급 부용 노동자들을 양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문화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직제도 개혁을 하게 돼요. 문관, 그 이전에는 무관 출신들, 그러니까 이 군인 출신들이 조선총독에 부임이 되어서는데, 문관도 조선총독에 임명이 될 수 있게끔, 자, 법제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행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관리라든지 임용과 대우에 있어서도 처우를 좀 더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병경찰 제도, 칼을 휘두르고 제복을 입고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행동을 했었잖아요, 이들이. 자, 그렇지만 좀 부드러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헌병경찰 통치에서, 이 헌병경찰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보통 경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보통 경찰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다녀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상 더 무섭죠, 사복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자, 누가 경찰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복을 입고 다녀요. 누가 경찰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사복의, 그리고 경찰 숫자도 2배, 3배 이상 더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침이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의 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유지법이, 이 민족 분열 통치 때의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돼요. 이게 1925년이에요. 당시에 일본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었던 추세였었거든요. 사회주의, 국채를 변혁하려는 이 사회주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탄압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조선인들도 사회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었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터지고 나면서, 특히 이제 3.1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주의적 이 공산주의자들, 또는 이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치안유지법이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되고 나서 그해 12월 달에 이 치안유지법이 공산당을 때려잡자라는 이 의도로 만들어진 이 국가보안법으로 보안법이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밑바탕,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상범을 탄압을 하기 위한 의도였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범 관련 탄압 관련법이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정 정도 허용을 했었어요. 이 이른바 문화통치 때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전 검열과 허가제를 실시를 했었다. 그래서 신문이 1920년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창간이 되거든요.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전에 검열을 하고 허가를 했어요. 기사를 내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기사를 뭐 삭제를 지시한다거나 수정을 지시한다거나 또는 뭐 이 정간이라든지 또는 이 폐간까지 하는 등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가 됩니다. 1922년도에 명목상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교육을 포괄했었다. 그래서 교통학교의 교육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24년도에. 그래서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잖아요. 경성제국대학이. 삼면 일교주의. 그러니까 농촌에 이제 면 단위의 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삼면당 하나의 학교를 설립을 하자라고 하는 이 삼면 일교주의가 있었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조선교육령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라든지 지리의 시간을 축소시키고 일본어와 일본 역사 지리를 확대를 하고 우리 민족 교육을 저지시키고 일본 문화로의 동화와 일반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른바 문화통치의 명분과 실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표를 정리해놨는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습니다. 말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거야. 세계 경제공황이 발생했었죠. 후진 자본주의 국가인, 후진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라든지 또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군 내부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대외 편찬적인 군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었죠. 만주국이란 괴뢰 국가를 수립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부의 또는 이 푸이라고 하는데 푸이를 이제 새로운 황제로 옹립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37년도에는 중국 본토를 쳐들어갔었고 41년도에는 미국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침략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말살하고 일제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는 용도로 우리나라가 악용이 되었었다. 자,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이 강화되면서 황국 시민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일본 천황의 국가의 신민으로서 신하근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해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선일체죠? 내지인은 일본인을 얘기하고 선은 이제 조선인을 얘기해요. 내지인과 조선인은 원래부터 하나의 조상이었었다. 하나다라고 하는 내선일체론. 동조동근론.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근본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한반도에서 주로 이제 과거 이제 백제시대 때나 또는 이 가야, 삼국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시대나, 특히 이제 고구려가 망할 때 고구려인들도 많이 건너왔었고, 백제가 망할 때도 많이 건너왔었고, 백제와 또 일본 황실과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일본의 천황이 이제 아키히토 일본 왕이잖아요. 1왕이잖아요. 일본 국왕이잖아요. 아키히토 일본 국왕이
예전에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가요? 그때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자, 1971년도에 발견되었었던 이 무령왕릉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그 아키토 일본 천황이, 일본 국왕이, 자, 백제의 왕실과 우리 일본의 그 왕실과의 어떤 혈연 관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일본의 극우 보수들이 아키토 일본 천황의 발언을 듣고 좀 흥분하고 격앙하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참고적으로 그 신사를 참배합니다. 일본 신사.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있죠. 일본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일본의 천황의 조상이라든지 일본의 유공자를 신으로 삼은 일종의 사당이다. 그래서 일본 천황제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우리 조선민족이 강요하기 위해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지금도 일본의 그 높은 고위 관리들이 신사 참배를 하기도 했었죠. 예전에 그 고이즈미 총리인가요? 고이즈미 총리라든지 아베 총리라든지 이런 여러 총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도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걸 하진 않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래 태평양 일대에 또는 미국, 중국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 침략한 이 범죄자들, 그 침략 전쟁의 그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이 범죄인들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모셔놓기도 했었어요. 이 신사에다가. 그런 신사를 참배한다라는 것, 이거 자체는 과거의 전쟁 범죄를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신사 참배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창씨개명을 강조합니다.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일본식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도요타 다이주로,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타카키 마사오로 한 번 더 창씨개명을 했어요. 오카모토 미노부도 2번 했었죠. 이런 식의 어떤 창씨 개명이 있었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문도 폐간을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잡지도 폐간되는 등 한국학 단체들도 1942년도에 진단학회라든지 또는 이 조선어학회가 해체되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단학회, 조선어학회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라는 이 명칭도 사실 1996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 때에 초등학교로 이제 막 바뀌었었죠. 국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황국신민이라는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됐었죠. 자, 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도에 그래서 이제 삼국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켜요. 한국사를 폐지시키고 한국신민 서사를 암송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한국신민 서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를 개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43년도에 4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 연한을 단축했었고 군사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을 반포를 하면서 사상을 탄압을 했었다. 그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발족을 시키게 되면서 사상 탄압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개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남산에 조선 신궁이 있죠. 여기다 이제 뭐 신사를 모셔놓고 이제 참배를 하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위에 이제 신사 참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